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영애입니다. 이번 강연은 고대 이름의 비밀 2부가 되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애 TV는 민족의 노래 향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추릉국 국주 가족들의 이름이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에는 고사기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 가지로 표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왕자의 이름을 일본 서기는 소잔오존, 소잔오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한자 이름을 스사노 미코토라고 부릅니다. 이렇다 저렇다 뜻을 따지지 않고 소리로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뜻도 없이 소리로만 읽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이름 글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소잔오 얼마나 이름이 어렵습니까? 그들은 훨씬 더 쉬운 한자를 썼을 것입니다. 가야 왕자의 이름 소잔오존을 그러면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미천하다 소입니다. 잔은 나머지 잔입니다. 잔액할 때 잔이 이런 잔액하다 할 때 잔의 의미입니다. 오는 탄식하다 오입니다. 신라향가 찬 기파랑가의 두 번째 글자에 나오는 A입니다. 열오 이것이 창기파랑가 첫 두 글자거든요. 목이 메어 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는 탄식하다, 탄식하다, 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은 높은 사람 존입니다. 존칭어입니다. 이 글자의 뜻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미천하다 플러스 나머지 플러스 탄식하다 플러스 높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미천한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높은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는 뜻이겠죠. 고사기 속 왕자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날쌔고 수염이 덥수룩한 자들이 모시고 열을 지어 다니고 있는 높은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가야 왕자의 주위에 50명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내가 죽지 못해 분하다 죽어야겠다 그런 각오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모시고 있다. 수염들이 덥숙하다 그런 뜻들이 되겠습니다. 고사기 속 이름과 일본 서기 속 이름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런데 고사기의 이름을 풀이한 것과 일본 서기의 이름을 풀이한 내용이 서로 맥락이 같았습니다. 고사기는 날쌔고 덥수룩한 수염이 난 자들이 보조하고 다니는 분 이런 뜻이었고, 일본 서기는 주위에 미천한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높은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둘이 완전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씩 서로 보완하면서요. 추릉국 국주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각마유 이렇게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마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 각 마자는 달아서 없어지다 마입니다. 여기서 유는 우리 우유할 때 유자로 푸는 것보다 우유를 주는 분, 젖을 먹여주시는 분 그렇게 푸는 것보다 어버이 유 이렇게 딱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를 찾아보면 어버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어버이 유입니다. 이 뜻들을 이어보겠습니다. 다리 플러스 달아 없어지다 플러스 어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으면은 다리가 달아서 없어지도록 돌아다니며 돌보아 주시는 어버이 같은 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뜻이 나오죠. 아버지의 두 이름 역시 맥락이 같았습니다. 고사기에는 다리가 닳도록 돌아다니며 나라의 일을 돌보아 주시는 나라의 등뼈에 해당하는 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다리가 닳아 없어지도록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돌보는 어버이 같은 분, 거의 뜻이 같죠. 한자만 다릅니다. 고사기에는 국주를 족명추라고 했습니다.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왕자의 이름과 아버지 국주의 이름만 풀어보아도 이름의 풀이가 어쩐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유명사법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려야겠죠. 드디어 우리는 고대인들이 이름자 속에 비밀리에 감추어 놓았던 뜻을 찾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었어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대인의 이름은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현대의 우리들에게 보내주는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대로 가는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릉국주 아내의 이름은 수마유입니다. 수마유. 그런데 남편 이름 강마유와 어쩐지 뜻이 비슷합니다. 이것들을 풀이해보면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어버이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추릉국주의 아내 이름을 풀어보니 두 기록의 이름이 맥락이 같았습니다. 고사기는 손이 닳도록 일하는 업적을 가진 추릉국의 등뼈에 해당하는 분, 일본서기는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 완전히 뜻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고유명사법의 위력을 믿으십시다. 드디어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국주 부부의 딸 이름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일본 서기는 부부의 딸 이름을 기도전이라 적어 놓았습니다. 기이하다 또는 새롭다 기입니다. 도는 벼도입니다. 밭전입니다. 이 뜻들을 나열하면 기이하다 플러스 벼 플러스 밭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으면 기이하게 생긴 모양을 가진 벼밭이 되겠습니다. 달리 또 풀이하면 새로운 모양을 가진 벼밭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딸의 두 이름은 보완적이었습니다. 고사기는 빗살과 같은 외관이 되도록 밭에 일항을 나란히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아가씨, 이렇게 표기되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서기 풀이는 기이하게 생긴 모양을 가진 벼밭의 아가씨,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국주의 딸이 이쁠 거라고 하셨죠. 벼밭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왜 벼밭을 보고 기이하거나 새로운 모습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빗살과 같은 외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랑 고랑이 난 벼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거나 기이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랑을 내서 농작물을 가꾸는 것은 요새 말로 말하면 최첨단 농법이었습니다. 디지털 농법이었습니다. 딸의 이름 속에 우리 민족이 일항논, 일항밭,
최첨단 농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딸의 이름은 고대인들이 현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였던 것입니다. 가야 왕자가 일본에 간 것은 서기 250년을 전후한 시기가 아니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일랑밭 벼농사를 짓던 추릉국 국주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끌고 가려던 큰 뱀을 처치했던 것입니다. 큰 뱀은 악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연에서 제가 큰 뱀을 이 가야 왕자가 차고 있던 칼로 쓰러뜨렸다 이런 말을 했더니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 그 고사기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공개까지 거부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것이 4편인가 그렇습니다. 4편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고사기를 그대로 소개해도 노란 딱지가 되고 공개가 거부되니 너무 검열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추릉국주 가족의 이름을 풀어보았습니다. 국주와 그의 아내는 나라 일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손이 닳도록 집안일도 했던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이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네 일 바쁘고 또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은 일학론을 읽으면서 딸도 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손발이 닳도록 전력을 다해서 안팎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이 가족의 이름 속에 암호처럼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추릉국 국주의 가족이 고대 한반도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가야 왕자가 국주 가족을 만나자 말자 국주 가족의 위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한반도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주의 가족이 한반도로부터 건너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이름을 푼 결과는 보시다시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일부 시청자분께서 너무 자의적인 풀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애니한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명의 이름풀이가 고사기에서 나오는 이름의 뜻과 일본서기에서 나오는 이름의 뜻이 서로 맥이 통하거나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풀이가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인디언 여자 추장이 있었는데 그 여자 추장의 이름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글자로 이상한 글자로 2개를 써놓고 고대 문자로 써놓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고대 언어학자가 그것을 풀었습니다. 한 가지를 풀어보았더니 그 풀이는 단풍잎 아가씨다. 단풍잎 아가씨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자로는 빨간잎 여인이라는 뜻으로 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단풍잎 아가씨, 빨간잎 여인, 맥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풀이는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검증 방법을 비교해서 검증한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비교법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왕자가 열도에 갔던 시기는 약 서기 250년 전으로 봅니다. 이 시기 한반도 사람들이 첨단 농법인 일랑밭, 고랑밭 농법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벼농사 짓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틀림없이 고사기와 일본서기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못 푸는 것 뿐입니다. 아니, 못 푸는 게 아니고 안 풀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까지도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안 풀어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풀어야 할 이유입니다.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초기 일본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켜야 하는 문제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계의 학자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가를 연구하다가 고대인들의 이름 속에 역사의 암호가 들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이름 속에 암호로 고사기와 고대인들의 이름 속에 든 암호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풀다가 저는 국주 가족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첨단 일랑농법이 바로 한반도인들의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갔다라는 문헌사로가 나왔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인 이름의 비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이름의 비밀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